어느 사회나 올바름으로 인정되는 질서는 존재합니다. 이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질서가 마치 진리 그 자체인 것처럼 신성시되고 교조화되면 맹목적인 광신 집단이 등장하고 그들의 극단적 폐쇄성으로 인해 그 사회는 경직되다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 후기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문난적입니다. 조선은 중국 송나라에서 기원한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리학은 춘추전국 시대에 시작된 원시 유학을 재해석하고 불교와 도교 등의 사변 철학을 일부 수용하여 업그레이드시킨 학문입니다. 성리학을 총집대성한 인물은 남송시대의 주자이며 그래서 성리학의 메인스트림은 주자학이 되었습니다. 조선이 초기에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삼았을 때만 해도 성리학은 도덕규범과 명분을 중시한다는 장점으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림 세력은 부패한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정권 교체를 하면서 조선 사회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퇴계와 율곡 등 역대급 성리학자들이 나타나 한국식 성리학을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조선 중기까지의 성리학은 사회 지배 이념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 성리학은 정체되고 고루한 이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권위를 중시하는 특성상 주자를 비롯한 성대 성리학자들의 견해에 반대할 수 없는 교조주의적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사문난적입니다. 사문난적의 뜻은 사문, 즉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적입니다. 그 구체적 의미는 주자의 해석을 벗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주자는 진리이고 그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적으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의 성리학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교조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당시 성리학계에서 주자는 마치 유일신 같은 존재로 신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렸다는 건 당시 조선의 지배이념에 반하는 반동분자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문난적으로 찍혔다고 해서 그 즉시 처형당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수세에 물려 퇴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박세당, 허목 같은 이들이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렸고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휴입니다. 윤휴는 남인이었지만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둘 다 학식도 깊고 병자호란의 수치를 갚기 위한 북벌을 주장하는 등 결이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653년 윤휴가 주자의 해석인 중용장구가 틀렸다고 이를 고쳤으면서부터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주자 빠돌이로는 올타임 글로벌 최강이었던 송시열은 매우 분노해 윤휴에게 항의했지만 윤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휴는 나아가 주자의 다른 여러 해석을 비판하고 퇴계와 율곡의 학설도 비판한 데 이어 성리학만이 오직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까지 표명합니다. 이는 주자교 교주격인 송시열을 자극했고 결국 둘은 절교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유명한 예속 논쟁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둘의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띄어쓰기 사건입니다. 논어 향당편을 보면 마국간에 불이 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공자가 상인호 불문마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문은 띄어쓰기 없이 기록되었으니 그 맥락을 파악하려면 읽는 사람이 알아서 끊어 읽어야 합니다. 주자는 이 문장을 상인호 불문마라고 끊어 읽으면서 사람이 다쳤느냐고 물으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학자 왕양명은 이를 상인호불 문마라고 끊어 읽으면서 사람이 다쳤는지 아닌지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해 물으셨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공자라는 인격자가 말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리 없으니 이렇게 읽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윤휴는 주자가 틀렸고 왕양명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송시열은 주자가 모든 학문의 이치를 이미 밝혀놓았는데 윤휴가 감히 억지를 부리니 의심의 여지 없이 사문난적이다 라며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송시열은 계속해서 윤휴를 학문적 정치적으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당대의 대석학 둘이 띄어쓰기 때문에 절교하다 못해 원수 사이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휴가 사문난적으로 선포되어 사약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 사회가 그 정도까지 막장은 아니었죠. 윤휴는 사문난적으로 선포된 이후에도 한동안 정치와 학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자면
사문난적 선포는 윤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휴는 이 과정을 통해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고, 이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절반이 송시열의 제자들로 가득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송시열은 힘께나 쓰는 존재였고, 윤휴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있어 최강 울트라 슈퍼 꼰대인 송시열은 뒤끝 장렬하면서 윤휴를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당시 왕권 강화를 추진하던 숙종은 남인에게 병권이 집중된 게 못마땅해서 서인에게 권력을 분산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정원로의 고변이라고 쓰고 서인의 정치공작이라고 읽는 영모 고발 사건이 발발합니다. 이를 계기로 숙종은 남인 세력을 숙청하고 서인을 부각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 사건을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남인의 수장 중 한 명이었던 윤휴는 이 경신환국 때 영모 가담자로 몰려 사약을 받습니다. 이때 서인 중 노루는 남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소루는 온건한 처벌을 주장했는데 노론의 영수가 바로 송시열이었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윤휴를 역적으로 몰았고, 사문난적으로 선포된 윤휴를 감히 변호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680년 윤휴는 숙종이 보낸 사약을 받습니다. 그러자 윤휴는 나라에서 학자를 등용하기 싫으면 등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죽일 것까지야 있는가 라는 말을 남긴 채 사약을 마십니다. 윤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송시열은 윤휴의 가장 큰 죄는 국가 영모죄가 아니라 주자 모욕죄이다 라는 말을 하는 등 윤휴에 대한 적대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시열의 제자들까지도 계속해서 윤휴를 악마화했습니다. 윤휴가 사약을 받은 직접적인 이유는 영모의 가담자로 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윤휴는 기존 지배이념에 반발하면서 독창적인 학설을 주창했고, 교조화된 권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윤휴의 행위는 많은 적을 만들었고 결국 영모의 가담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윤휴가 다른 학자들처럼 기존 권위의 신격화에 동조했다면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몰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송시열이라는 영향력 강한 인물이 끝까지 윤휴를 죽이고자 안간힘을 쓰는 상황까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휴는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문난적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조선의 성리학이 더 이상 지배 이념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드러내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을 일컬어 유교 탈레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직성은 오늘날에도 사회의 여러 분야에 남아 있습니다. 종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단 논쟁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슈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에서는 코란을 정설과 다르게 해석하면 이단으로 몰리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띄어쓰기 맞고 틀리고와 같은 기존 권위 부정의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폐쇄적으로 변질된 조선 후기의 유교 탈레반 집단과 그 희생양인 윤휴를 보면서 여전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사문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